안녕하세요. 예,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윤영입니다. 어느새 이제 한 달이 벌써 지나고 10월 달이네요. 참 10월처럼 좋은 그런 계절은 없죠. 이 날씨가 10월 초까지 너무 더워서 여름 같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역시 그래도 가을 같긴 한데 많이 덥습니다. 오늘이 10월 26일이고 10월의 마지막 주죠. 이 몇 년 전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이태원에 있었는데 그분들 아직도 이렇게 애도하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리고 좀 잘 정리가 되고, 정 표현이 좀 이상한데, 좀 앞으로는 그래도 좀 좋아져서 사람들 마음이 좀 편안해져가지고, 할로윈도 재밌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우울증과 통증인데요. 이 우울증하고 통증은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책인데요. 제가 책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이거는 정연채 서울대 의대 교수가 말하는 홀가분한 죽음, 그리고 그 이유. 이거거든요. 이게 죽음학이라는 건데, 의사가 죽음을 얘기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 만성 통증과 자살. 통증이 심하면 살기 싫어지죠. 그렇죠? 이게 왼쪽에 보면 자살 충동 경험은 만성 통증 환자의 40%. 극단적 선택은 그 중에 10%가 했다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아픈 것, 즉 6개월 이상 아프고 1년 이상 아픈 분들은 자살 시도를 10명 중에 1명이 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의사로서 만성 통증과 자살, 우울증 관련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죽음도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정현철 선생님은 그 죽음학이라는 걸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죽음학과 통증이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죽음이라는 게 임사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요즘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한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게 왜 그 심폐소생술 하고 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거.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빛의 세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 그런데 그 자살한 사람들은 절대 빛의 세계를 느낀 사람이 없대요. 전부 어두운 방에 있다가 오지. 그리고 아까 그 정현채 교수님 말에 따르면 그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이동하는 것이 죽음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 빛의 세계잖아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모르는 빛의 세계, 우리는 빛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이겠습니다. 그리고 뭐 죽음학과 통증을 연구하는 분들은 또 뭐 임종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증언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학이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임종을 방해하는 게 바로 통증 때문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도 돌아보고 뭐 저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아프니까 그냥 기절하다시피 살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 통증의학과 의사들이 통증업계에 이렇게 잘 해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은 이제 정현채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죽음을 알면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거의 100만 뷰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여기 비욘드에서 정현채 교수님이 하신 게 100만 뷰? 그 정도 됐고 저도 봤습니다. 2시간짜리인데 아주 재밌게 봤죠. 예. 그래서 통증과 이제 정신질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신질환 중에 이제 그 우울증이 넘어가는 건데 우울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과 정신질환 여기 나오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우울증 있는 분들이 아프죠. 근데 또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도 아프죠. 불안하면. 불안하면 머리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겠죠. 그 다음에 뭐 신체화 장애라는 것도 있대요. 뭐 10대가 많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다고 막 얘기하고 뭐
배도 너무너무 아파하고 막 과장하는 거죠. 배가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신체화장애라고. 그 다음에 전환장애는 이게 뭐 심리적 갈등이나 욕구가 이제 생겨서 신체 기능의 상실이나 변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정신과 얘기를 할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건강 염려증, 건강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온 마음심자 시민성 통증이 되겠습니다. 뭐 두통, 흉통, 복통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해부학적 분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해부학적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통증이 건강염려증이 아니고 일반 분들도 와요. 왜냐하면 연관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척수신경에서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오기 때문에 해부학적 분포와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상인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성 신체장애, 가장하는 거죠. 일부러 뭐 가장하고 계속 막 이발하는 사람도 꾀병이죠. 그리고 그 외에 정신분열 치매가 걸려도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통증 단일 증상은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과 정신질환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런 말씀 아세요, 여러분? 몸이 먼저 말을 한다. 그러니까 몸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아픈데 몸이 먼저 말하는 거죠. 정신이 아파도 뇌가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몸이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몸의 통증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도 처음에 그냥 목이 아프다든가 머리만 아프고 이렇게 증상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통증을 정신적 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정신적 원인인 거랑 아닌 거랑 구별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신적 원인이 있더라도 육체를 치료하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정신적 원인이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정신적 원인인데 통증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정신과 환자분들도 육체적 통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정신과 환자, 우울증에 걸린 환자분은 목 디스크 안 걸립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냥 통증이 생겼어? 그러면 이것이 정신과적 원인이니까 뭐 항우울제나 뭐 이런 것만 먹으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그것이 그 환자가 느끼는 육체적 통증이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거듭하다 보면 그중에 정신적인 부분들은 남을 거고 정신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좋아지겠죠. 그럼 남은 정신적인 부분들은 뭐 정신과에 의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치료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신적인 문제는 기존의 통증을 증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 이런 걸 받으면 원래 있던 디스크가 엄청나게 아파져요. 전보다.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자목이 있는데 평소엔 별로 안 아프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부터 아파져요. 근육이 수축하니까.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는 기존의 통증을 증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증을 항상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신적인 면도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신질환이 통증을 일으키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우울증이죠. 우울증은 그러니까 통증과 너무 관련이 많아요. 자, 왜 그런지 여기 제가 신체적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요, 만성 관절 통증, 사지 근육 통증, 허리 통증, 두통, 소화장애, 섭식장애, 식욕 이상. 이게 뭐냐면 우울증에 걸리면 많이 먹거나 너무 안 먹거나, 수면도 마찬가지래요. 많이 자거나 안 자거나, 그 다음에 항상 피곤하고. 아니 근데 이 증상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나도 그런데? 이런 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나 요즘 피곤해. 그러면 온몸이 아픈 것 같아. 뭐 그런 분도 있죠. 이게 우울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증상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통증이 꽤 많죠. 우울증이 있으면. 이게 우울증이랑 통증이랑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라는 게 요즘 들어 밝혀져서 그렇습니다.
요즘도 아니고 벌써 한 20년 전부터 밝혀져 있죠, 많이. 네, 우울증과 통증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통이나 허리 통증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나 유일한 증상일 수 있다. 머리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아, 이게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목 통증, 머리 아픈 분들은 우울증이 같이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허리도 그렇습니다. 물론 머리나 경추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성적으로 아프면 잠을 못 자요. 수면 장애가 생기죠. 아파 죽겠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아프니까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성 통증이 있으면 또 자존감이 저하돼요. 왜 그러냐? 몸이 아프니까 직장도 갈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금전 문제가 생기죠.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취미생활이 불가능해지는데 무슨 자존심이 생기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현상 병들도 우울증을 같이 동반되는 게 많은데 당뇨, 악성종양, 심장병 이런 게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죠. 우울증이 동반되죠. 아, 당뇨 있으면 막 배고플 때도 있고 막 몸 이상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우울하죠, 사는 게. 그다음에 뭐 악성종양 말할 것도 없고요. 아프니까. 심장병도 계속 뭐 이게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울증도 같이 있죠. 그래서 뭐 당연한 거지만 제가 청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아프면 우울하고 우울하면 아프다. 이렇게. 우울해서 아픈 게 먼저냐, 아파서 우울한 게 먼저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무조건 우울해서 아픈지 아파서 우울한지는 모르지만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통증 치료를. 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우울증과 통증을 동시에 치료해야 된다. 예? 근데 제가 맨 밑에 그 청색 치료 먼저 했죠. 청색 그 글씨 표시하는 거 보이시죠? 파란색 글씨. 통증을 먼저 치료한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먼저 치료해 봐야 이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주사, 약물 치료, 뭐 수술, 필요하면 수술까지 하고 재활하고 이러면서 그 치료를 하면서 먼저 그리고 나서 항우울제, 뭐 면담도 하고 운동, 명상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제가 이걸 하냐면 통증을 치료해요. 뭐 저는 뭐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를 하니까 약물 치료, 주사 치료하고요. 환자분들한테 아까 저거 보이세요? 스트레스 줄이기, 운동, 명상. 근데 명상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운동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걸으면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걸으면서 이거저거 생각을 하시라고. 그냥 막 떠올라요. 걸으면. 그러면 그게 운동이기도 하고 명상이기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한 30분씩 걸으시라고 꼭 말씀드리죠. 물론 못 걷는 상황도 가끔씩 있겠죠. 발목이 아프거나 이러면.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통증 약을 먹으면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걷는 운동 정도를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편은 되게 큰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뭐냐면 왼쪽이 그 잘 안 보이시겠지만 통증에 관련된 여기가 통증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쪽은 우울증에 관련된 전달 물질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뭐가 낮으니까 우울증에도 낮고 그러니까 통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데 이게 거의 우울증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뭔지를 참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군요. 우리 뇌에는 신경이 있는데 신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경은 좀 떨어져 있어요, 조금씩. 그러면 신경들을 이 신경의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때하고 통증이 있을 때하고 이 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거의 똑같이 반응한다는 현상을 밝혀냈습니다. 우울증하고 통증은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뇌의 입장에서는 거의. 네, 그래서 이 우울증하고 통증에 관련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게 있대요. 도파민은 즐거운 거고요. 세로토닌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생각을.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하고 운동시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 아프면은 즐거운 게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정신이 멍해지죠. 각성이 안 되니까. 아프면 즐거운 게 없어지고 정신이 멍해지고 판단 좋아져 좋아. 세로토닌이 낮아지니까 조화가 안 되니까 무슨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갑자기 확 나기도 하고 화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일 때도 그러고 통증일 때도 그러고. 예. 그래서 이게 뭐 이걸 굳이 뭐 설명은 대충 드릴 건데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촉진하는 건데 우울증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저하돼 있다. 그다음에 도파민은 뭐냐면 아까 쾌락감이죠. 쾌락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우울증에 걸리면 즐겁지가 않다. 세상에. 예, 세상에 즐거운 게 없어져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즐거운 게 결국 이 도파민의 증가에 불과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진짜 즐거워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막말로 도파민만 올리면 다 즐겁고 행복하다면 대체 이게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뭐냐면 이게 수면, 잠도 자고 뭐 공격성 식사, 성적 행동, 기분 등 많은 것을 조절한다는 거죠. 조절을 하는데 조절이 안 되니까 우울증, 기분 장애, 뭐 자살 충동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자살 충동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있는 거하고 통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냐, 우울증하고 통증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갖고 온 그림인데 좀 신기하죠.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이게 빨간 게 이게 빨간 게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건데 이렇게 쫙 퍼지죠, 뇌로. 그다음에 파란 게 이게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앞쪽으로 쫙 퍼지고 이렇게. 한번 여기서 딱 시작되면 온몸 전체 뇌로 다 쫙쫙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은 약간 뇌간 쪽에 있는데 뇌간이란 게 뇌의 줄기 쪽. 이쪽에 있는 것도 이것도 한번 생기면 위로 쫙쫙 퍼지죠.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우리가 통증이 위로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작용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나빠지니까 결국은 우울해지면은 즉 통증이 많아지면 즐거운 것도 없어지고 정신도 멍해지고 판단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울증도 그렇고 통증도 그렇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이걸 정리를 하자면 너무 이제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통증, 우울증과 동반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뇌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통증과 우울증에 동시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고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통증을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통증 치료를 위해서 우울증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통증 치료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뭐 여러 가지 임사체험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결국은 이 자살의 형태로 세상을 끝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살 중에 의학적으로는 이 통증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통증을 없애는 이유는 세상과 이별을 할 때도 선하게 이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했고, 예, 감사합니다.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울증과 통증은 같은 것이고, 통증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우울증도 없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고, 예. 지금부터는 뭐, 한 30분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시던 거, 그런 것도 좀 말씀드려보죠. 네. 아우리님, 자율신경 이상이 만성요통의 원인일 수 있나요? 당연히 원인일 수 있겠죠?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아니에요? 그럼 그게 조절이 돼야지, 예? 아까 노르에피네프린이 교감신경이거든요. 그런 게 조절이 돼야 그게 사람이 각성도 되고 어떤 운동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자율신경이 안 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신경이란 거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뛰고 싶어 이렇게. 뛰고 싶은데 몸에서
야, 너 뛰니까 몸에서 빨리 그 호르몬 나와라. 그래가지고 딱 몸에 긴장이 딱 되고 근육들이 쫙 힘이 딱 받쳐줘야지 뛸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성노통이 생기겠죠. 예. 그리고 그게 뭐 자율신경 이상만 뭐 만성노통의 원인은 아니고 만성노통의 원인은 정말 수십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젊으신 분들은 허리 디스크가 가장 많습니다. 아, 허리 디스크보다 더 많은 건 그거죠. 무거운 걸 이렇게 들다가 근육 손상된 거.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네, 미미마마님, 예, 안녕하세요. 83세 아버님이신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 6개월째. 신경차단술도 수회하고 약도 드셨는데 가슴 한 부위가 통증이 있다 없다 해요. 그리고 자꾸 죽고 싶다는 말씀도 하세요. 하루 두 번 복용, 신경통약, 장기 복용, 부작용도 걱정돼서 최근 어떤 날은 거르거나 한 번만 드시게 하는데 괜찮을지요? 아휴, 참 너무 아프시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시니까 우울증 오고 우울증 오니까 살기 싫어지는 거죠. 너무 아프시니까 이게 참 무슨 수를 쓰든지 통증을 좀 줄여야 돼요. 저도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닌 저도. 6개월째면은 좀 뭔가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열심히 치료는 받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 하루 두 번 신경통약은 그거는 이제 리리카라는 약이 많은데 그거는 장기 복용했다고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르지 마시고 약을 용량을 좀 최소로 한번 줄여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거르시면 이렇게 혈중 농도가 떨어지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효과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부작용은 뭐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조금 붓는 거? 뭐 글쎄요. 뭐 간? 거의 부작용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장기 하루 두 번 복용하는 신경통약 프레가발린이라는 약인데 별로 부작용 없습니다. 저는 그 약의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약이 진짜 효과 있는지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 신경통약에 쓰는 양이 너무 적어서 환자분들이 그냥 졸립다고만 하고 별로 효과가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복용은 이제 부작용 별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꾸 죽고 싶다는 말씀하시는 게 걱정인데요, 이거. 아프지 마셔야 되는데. 예, 그래야 한 100세까지 사실 거 아니에요. 예.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엔젤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신경과에 갔는데 통증약과 우울증약을 주셨다. 통증약으로 처방한다던데 건강보험공단에 우울증으로 신고하나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약간의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이런 거 이제 왜 그런 거 있죠. 정신병이 있으면 좀 남들이 알면 좀 안 좋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 거기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배제된 상병이라는 게 있어요. 배제된 상병. 그거 체크해 달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신경과에서 쓰는 통증약은요. 우울증 약은 요즘 그거 안 쓰고요. 더 센 거 써요. 그래서 신경과에서 쓰는 통증약, 아마 제가 쓰는 약일 것 같은데 그 약은 요즘은 이제 그냥 우울증으로는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이게 컴퓨터는 너무 이게 옛날 거고 그러니까 항목이 옛날에 생기고 바뀌지 않으니까 마치 이게 우울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아니십니다. 예. 대답이 되셨는지요? 예. 진달래님, 저도 온몸이 다 아픈데요. 두통도 심하고 어깨도 뭉치고 일자목이 항상 피곤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까요? 이게 온몸도 아프고 두통도 심하고 어깨도 뭉치고 일자목, 항상 피곤. 이게 바로 우울증의 증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울증인지는 저도 확신이 없죠. 이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우울증 약, 뭐 다른 약을 먹어도 효과 없으면 우울증 약을 조금 먹는 것도 괜찮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온몸이 다 아프고 두통도 심하고 어깨도 뭉치고 일자목 피곤하신 분, 뭐 운동 부족도 있고 너무 막 쉬지 않고 일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우울증 약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통증을 위해서 우울증 약을 아주 조그만 용량 그걸 먹기도 합니다. 아미트립틸린이라는 약인데 그거 조금 드리고요. 실제 우울증 약은 요즘은 그거 안 쓰거든요. 더 센 약을 써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신데 이게 우울증이라 약을 그냥 드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조울증이 뭐냐면 이게 뭐 의사들이라면 대부분 의사들 뭐 하여튼 의사들도 다 아는 내용들인데요. 조울증이라는 건 조증, 우울증이 반복되는 건데 조증일 때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일 때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조울증 환자가 우울증인 상태에 우울증 약을 먹으면 조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조증 때 막 사람이 막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면 그거 나중에 돌이켜보면 너무 막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자살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약은 제가 통증 약으로 쓰는 조그만 용량 그건 괜찮은데 그냥 우울증 진단도 안 내린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을 그냥 큰 약을 먹다가는 잘못하면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달래님 대답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고 그냥 우울증 약 드시면 안 되고 통증 클리닉에서 먹는 우울증 약은 정말 조그만 거예요. 그거 최소 용량. 그 정도는 몰라도 이 그냥 뭐 그냥 약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프로작이란 뭐 하여튼 그런 약 드시면 안 돼요. 예. 예, 안녕하세요.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던지네스 통계님 뭐 잘 지내셨어요? 뭐 매달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척추외과에서 밤에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깬다고 하니까 아플 때 먹으라고 신발타를 추가로 처방해 주던데 이 약만 먹으면 오전 내내 졸고 있는데 부작용인가요? 척추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생기면 어느 과에서 진료받아야 하나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척추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생기면 이게 일단 통증 클리닉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뭐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생기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수술을 잘 해놨는데 아프다고 그러면 뭐 좀 짜증나잖아요. 좀 의사도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좋게 안 나오고 하니까 뭐 그리고 막상 또 외과적으로 수술해 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같이 좀 상담하다 보면 이제 뭐 수술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신발타를 드시면 오전 내내 졸고 계세요? 그렇게까지 긴 약은 아닐 텐데 효과가. 어쨌든 네. 뭐 이 약만 그 약 때문에만은 아니고 신발타 말고 다른 약도 드시는데 그거랑 같이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예. 엘리님이요. 예, 안녕하세요. 류마티스가 아닌데 천장관절에 물이 찰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골다공증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맞지는 못합니다. 약으로 조절이 안 돼요. 척수 자극기가 어떨까요? 천장관절에 물이 차서 아프시다. 근데 골다공증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맞지 못하신다고요? 골다공증이 스테로이드 소량 가지고는 골다공증에 영향을 안 끼칠 텐데 뭐 굉장히 조그만 거면은 척수 자극기는 아니죠. 척수 자극기는 우리가 뭐 그 신경이 손상됐을 때 쓰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천장관절에 물이 차다. 그러니까 천장관절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류마티스 아닌 천장관절염도 꽤 있죠. 원래 천장관절염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강직성 척추염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류마티스보다. 그리고 뭐 부상 같은 거 입어서 천장관절에 뭐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너무 심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여기다 뭐 프롤로 주사 좀 맞아보셨어요? 프롤로? 포도당 같은 프롤로를 맞으면 하루 이틀 뻐근하다가 좀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죠. 예. 보통 프롤로 주사가 있겠습니다. 예. 프롤로 주사를 좀 맞아보세요. 프롤로 주사. 프롤로하고 체외 충격파. 프롤로가 논리적으로는 더 맞겠죠? 예. 대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던지네스 통계님, 예. 아시는 분이 팔꿈치부터 절단되어 접합수술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과에서 진료를 봐야 되나? 이게 바로 통증의학과에서 봅니다. 저도 예전에 이게 수술 이런데 뭐 피부 절개한 부위가 아프신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부 절개하고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말초신경인데 그게 절단이 되잖아요.
대부분 재생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이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상처 부위에다가 통증 주사를 좀 맞으면 90% 이상이 좋아지는니다, 대부분. 10년은 좀 너무했는데 이거 10년은 과연 이게 치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이제 신경이 다 이미 변화가 돼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모르겠는데 10년이면 진료를 보기는 하실 텐데 이게 나을지는 저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우리 그 신경이 10년 동안 멀쩡하기가 너무 어렵겠는데요. 일단 통증 클리닉에서 진료 봐야 됩니다. 이건. 네. 엔젤님, 발바닥 티눈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제거 수술한다면 수술 후 발바닥을 어떻게 딛는지 궁금해요. 발바닥 티눈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슨 뭐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치료가 아니겠죠. 그냥 뭐 레이저로 지지기도 하고 그냥 아니 뭘 바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제거 수술한다면 수술을 발바닥을 어떻게 딛겠습니까? 못 딛지 처음엔. 그래가지고서 좀 며칠 나중에 회복되면 딛겠죠. 그럼 사람마다 얼마나 더 못 딛는지는 이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건. 네.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티눈 치료하게 되면 그거는 티눈도 뭐 얼마나 찢어졌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크기인지 어느 부위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우리님, 예, 아우리님 안녕하세요. 예. 디스크에 찢어진 섬유륜이 회복되면서 흉터로 변하면 MRI상 기존의 상처와 다르게 나타나나요? 아니면 MRI상 흉터와 상처는 구별이 안 가나요? 굉장히 이거는 아주 섬세한, 아주 자세한, 아주 깊이 들어간 질문이신데요. 이거는 흉터로 변하면 기존의 상처라 하시면은 흉터로 변하면 똑같아요. 허옇게 보이죠, 허옇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렇게 흉터와 상처는 구별이 잘 안 가죠. 흉터와 상처가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상처가 회복된 게 흉터죠. 구별이 잘 안 가죠. 근데 흉터는 하얗게 변해 있고 상처는 그냥 MRI가 디스크가 찢어지면 이렇게 선상으로만 보여요. 흉터는 선상은 아니고 이렇게 좀 막혀 있는 선상이 아니고 안에가 좀 하얗게 물이 찬 것 같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 부위가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말도 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 찢어진 섬유륜에서 만들어진 흉터 그걸 레이저로 지지는 그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찬성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거기가 통증의 원인이신 분들도 있어요. 없진 않죠. 근데 그게 그렇게 지져가지고 회복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로 지지고 나면 다시 생기잖아요. 흉터가 또. 그렇죠? 네. 예, 엔젤님, 네. 면역 증강 백신 이 개인 의원감 모두 있나요? 원장님께 원한다면 대상 포진 독감이 개인 의원감은 전부 있는 건 아닐 테고 미리 전화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두통 때문에 갔는데 우울증 약을 함께 처방해 주셨거든요. 왜 설명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약을 받아와 보니 그 약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설명 안 해주셨죠? 저도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만성 통증이라 조그만 파란색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러게요. 왜 주셨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대답을 그것밖에 못 해드려서. 예. 김정윤님, 예. 원장님, 세레브렉스 장기 복용해도 상관없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약을 쉬는 때가 있어야죠. 세레브렉스가 아시다시피 그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죠? 심혈관계가 원래 우리 몸은 염증이라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몸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게 무슨 혈관 같은 걸 유지하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근데 프로스타글란딘을 그냥 막 없애면 혈관이 망가지겠죠. 그 중에서 심혈관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레브렉스 같은 건 장기 복용하지 마시고 장기 복용을 하시더라도 중간에 한 일주일 쉬는 때가 쉬어야겠습니다. 좀. 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는 거는 세레브렉스는 아니고
그 뭐 낙센이나 이런 약들이 그 나프록센이라 부르는데 그런 게 심혈관계 부작용이 좀 거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약들은 좀 먹다가 좀 쉬어야 돼요. 진통소염제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항우울제, 여러 가지가 약을 중간에 좀 줄이든지 뭐 이러는 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항우울제는 근데 정신과에서 만약에 받으시면은 그거는 함부로 줄이시면 안 돼요. 그건 의사의 처방과 같이 해서 줄이셔야 돼요. 그냥 줄이시면요. 이게 안 먹을 때만, 원래 안 먹은 것만도 못한 게 더 우울해지거든요. 더 우울해지면서 오히려 자살 충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난 정말 세상 살기 싫어져서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뇌에서 그냥, 뇌에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라는 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라는 게 그냥 무슨 옛날에 이런 거가 무슨 귀신의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멀쩡했던 사람이 그냥 뇌에서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 막 갑자기 나오면은 그냥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마치 좀비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 예. 갑자기 이 말씀 제가 왜 드렸죠? 어쨌든 네. 예, 엔젤님, 예, 마약성 진통제는 말기암 환자가 주로 복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복용하나요? 아이고, 주로 말기암 환자가 복용하셔야겠죠. 마약성 진통제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금기가 돼서 우리나라는 거의 못 씁니다. 그리고요, 마약성 진통제가 이제 우리가 뭐 그 척추 수술 해가지고 계속 아픈 분, 뭐 여러 가지 무슨 전혀 듣지 않는 통증 환자들한테 마약성 진통제를 줘봤는데 많은 분들이 나중에는 통증은 계속 유지되고 마약은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요즘 마약성 진통제는 잘 안 씁니다. 하지만 이제 말기암 환자들은 주로 복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요즘은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서 워낙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펜타닐 같은 거, 펜타닐. 그냥 뭐 펜타닐이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20년 전에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 펜타닐 만드는 회사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때도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요즘은 확실히 펜타닐은 진통 효과도 좋지만 내성도 생기고 그거 끊으면 더 아프고 막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기암 환자들을 주로 복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분들은 그럼 또 말씀드리면 마약성 진통제만 먹으면 완전히 안 아프실 것 같죠. 이게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게. 마약성 진통제는 말기암 환자 통증 치료를 하는데 쓰는 약이긴 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약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통소염제라고 그래서 염증 줄이는 약도 줘야 되고요. 마약성 진통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신경병 약 있잖아요. 신경병 약, 항우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같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 나타나지. 마약성 진통제만 달랑 좀 효과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묘하게도 그래요. 예,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도나이님, 안녕하세요. 예. 어이구, 신발 타먹고 위경련이 일어나셨다고요? 배가 끊어질 때서 응급실까지 가셨고 신발 타먹고 일주일에 3kg 빠졌습니다. 어우, 큰일 나실 뻔했네. 뭐 가능은 하지만 신발 타먹고 위경련 일어나신 분이 저 개인적인 경험은 없는데 아마 약 부작용 이렇게 막 종이 이만큼 주잖아요. 그러면 막 조그만 글씨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어떤 약이든지 다 위경련이 있으니까. 막말로 그건 없습니까? 타이레놀? 타이레놀도 위경련 찾아보면 있어요, 그거.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한 바닥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보면. 어떨 때 보면 이게 왜 있나? 결국 모든 부작용이 다 있는데. 네. 네, 아주 큰일 나실 뻔했네요, 아주. 알겠습니다. 저도 진발타 환자분들한테 줄 때 좀 조심해서 줘야겠네, 진짜.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셔서. 네. 아우리님, 네. 허리 디스크 내부 섬유륜의 전방 부위가 찢어졌답니다. 보통 후방 부위가 찢어져서 신전 운동을 추천한다는데, 전방 쪽이 찢어진 저에게 충고하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섬유륜이 회복되는 건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네요. 회복되는 건 자연 치유인데 뭐 디스크의 나쁜 자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너무 심하게 구부린다든가 너무 심하게 뒤로 핀다든가 너무 심하게 돌린다든가 꺾는다든가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겠죠.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너무 아프면은 뒤쪽에다 뭐 약 같은 거 드시고 뒤쪽에다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섬유륜이 회복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섬유륜이 찢어진 게 진짜 통증의 모든 통증이 걔 때문이냐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막 그저 전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지는 게 있습니다. 그 RF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 전기로다가 이렇게 안에 그 디스크를 갖다 이렇게 일종의 그 지져주는 거죠. 지진다. 그럼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거 말고도 너무 아프면 그런 것도 있다. 그 예전에는 디스크 경화요법이라고 그래서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약을 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주고요. 그게 줬다가 말았다 줬다 말았다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안에다가 이게 찢어져가지고 아프신 분은 디스크 안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좀 위험하죠. 디스크 안에다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디스크 감염이 올 수 있죠. 조심해서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 가서 맞으셔야죠. 그러시고 저도 전방 쪽이 찢어지면 앞으로 구부리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앞으로 구부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논리적으로 앞쪽이 찢어졌으니까 앞으로 구부리면 그쪽으로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디스크가 앞쪽이 찢어지면 별로 통증을 못 느끼는데 왜냐면 그쪽으로는 신경이 안 지나가기 때문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왜 척추 골절 있을 때 디스크가 앞쪽이 좀 찢어지거든요. 그런 분들 뭐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다만 이제 너무 움직이거나 그러지 말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엘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천장관절과 엉덩이가 아프면서 제일 큰 문제는 항문과 질까지 아프시구나. 세상에. 천장관절염으로 이런 증상까지 올 수 있냐? 올 수 있죠. 이게 천장관절염이라는 게 골반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골반의 여러 부분에 다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엉덩이가 아프시다는 분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관절이라는 게 뒤쪽에 있는 관절이거든요. 엉덩이 뒤쪽에 있는 관절. 그게 건들건들 되니까 아주 그냥 골반 전체가 그냥 자극받아가지고 모든 증상이 다 올 수 있겠습니다. 예. 천장관절염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몬드 시청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심장 두근거림과 자실조? 네, 자실조가 무엇인지요? 네. 어쨌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부작용인데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누우면 머리에 두통과 맥이 계속 뛰는데 큰 부작용일까요? 머리가 아프면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둥 하신다는 거로구나. 두통의 정도가 문제가 되겠죠. 두통이 정말 잘 때 머리가 아픈 정도로 뻐근하다. 그러면 그건 좀 심각한 부작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통이 만약에 밤에 심하다 이런 분들은 머리 MRI를 꼭 찍어봅니다. 이게 우리가 내가 그냥 약 먹어서 머리가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닌 분도 있거든요. 두통이 너무 심하시면 밤에 자는데 머리가 빠개지게 아파가지고 잠자기도 힘들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온다. 그러면 머리에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본 환자분인데 이렇게 온몸이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어느 날 머리가 아프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그게 한 2, 3개월 지속이 됐거든요. 그게 그냥 온몸이 아프면 머리도 같이 아프잖아요, 사실. 근데 밤에 아플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MRI 찍어보니까 아니나 다릅니까? 뇌에 종양이 있더라고요. 종양도 크더라고요, 아주. 별 이상한 증상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미마마님, 스트레스가 있으면 시야도 흐리게 보일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을 통해 가지고 시야가 흐리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스트레스 있으면 막 이상해요. 네. 그다음에 HJL님이 안녕하세요. 우울증이 있으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과 온몸이 아플 수 있나요? 신장에 부담 덜 가는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약이 있는지요? 우울증이 있으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서 우울한 경우도 많으니까 일단 통증을 줄이셔야죠. 신장에 부담 덜 가는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약이 있는지요? 아, 콩팥에 무리가 너무 가니까 일단 약을 조금 드셔야 돼요. 이게 진통소염제는 약이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신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세레브렉스? 약을 좀 줄여서 드시는 방법밖에 없겠네, 이거. 부담이 덜 간다는 거는 별로 못 받고 약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근데 줄이면 또 계속 아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제가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난달부터 제가 안 쓰게 됐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바로 불치병 걸리셨다는 거잖아요. 불치병이라는 게 이게 이런 진단명을 만들면 안 되죠. 진단명은 불치병. 불치병은 어떻게 치료해요? 치료 안 됨.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손가락에 연골 손상이 오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 손가락에 연골 손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그 다음엔 답이 나오죠. 연골 손상이 돼 있다는 얘기는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럴 때 여기가 뻣뻣해서 이게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단 뭐 물리치료를 받아야겠죠. 여기가 이제 혈액순환 같은 게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뜨거운 온열요법, 뭐 파라핀이나 이런 거 하면서 하고 그런 걸 받고 그 다음에 통증이 좀 절할 때 근력 운동을 하셔야겠죠. 그것도 근력 운동.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쉽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관절염 약은 어떻게? 많이 아플 때만 간헐적인 복용을 하시는 거죠. 조금씩만.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연골 손상은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으로 치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료 원칙이 이게 무릎도 다 이렇게 치료해요, 저는. 무릎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함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인제일님, 진통제가 위궤양을 생기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진통소염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염제가 그렇죠. 잇몸염증이 있어서 약국 가니까 진통제 소염제를 주시던데 이런 경우 위 보호제는 안 먹어도 되나요? 위가 아프신 분은 위 보호제를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진통소염제 그게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위 점막을 파괴시킵니다. 드셔야 됩니다. 위가 아프신 분들은. 예. 빈속에 드시지 마셔야겠죠. 빈속에 먹으면 완전히 그냥 빵꾸 날 테니까. 네. 그리고 HJL님, 네. 위 대장 수면 내시경 할 때 사용하는 진정제가 신장에 좋지 않은지요? 금비초문입니다. 그 진정제는 신장에 별로 나쁠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미다졸람이라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네. 그러니까 강나영님, 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강나영님. 예. 강나영님도 저희 애 독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 디스크로 인한 목과 어깨 통증은 일반적인 통증 느낌이 아니고 우리하게 아픈 느낌이고 괴로운데 신경통으로 봐야 하나요? 통증이 괜찮다가 다시 아프고 그러네요. 아, 그렇죠. 이게 아내가 뭔가 깊숙이 뭐가 아픈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거 신경통증인데, 예. 그러게요. 이게 신경통이 오셨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엘리님, 예. 올페인이 무슨 약인가요? 네포팜이겠죠? 예? 세포팜 염산염? 저도 요거는 나중에 찾아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이름이 너무 많아서. 네포팜 아니면 네포팜? 세포팜? 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답이 제가 못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디스크 퇴행 통증으로도 항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1번 디스크가 눌리면은 아래쪽에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 자체가 흔들흔들 거리면 골반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골반이 흔들려가지고 2차적으로 천장관절도 흔들리고 천장관절이 흔들리니까 전체적인 아래쪽에 다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 항문이나 이런 쪽이. 네. 예, 아우리님, 섬유륜이 회복돼서 흉터가 되는 건 선생님도 동의하시나요? 회복됩니다. 흉터가 되죠. 흉터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흉터 정도가 문제가 되고요. 흉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흉터가 있는 분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통증을 일으키더라 이거죠. 왜냐? 제가 MRI를 수백 명을 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1000명? 근데 흉터가 있는 분들 중에 아파하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심지어 섬유륜이 찢어져 있는데도 안 아픈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냥 찍어봐도 그 디스크 섬유륜이 흉터가 있는, 그러니까 찢어지고 막 거기 흉터가 있는 분들이 한 3, 40%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통증 있는 분들이 기껏해야 뭐 몇 프로? 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유륜이 회복돼서 흉터가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분이 몇 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확한 비율은 또 지금 뭐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정확한 비율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나는 아픈데 비율적으로 당신은 이럴 일이 별로 없는데 왜 아프냐라고 누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게 통증의 원인인지를 밝혀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예. 예, 뭐 5시 50분인데 네, 이제 어디 뭐 좀 네. 아, 시간 예. 네, 감사합니다. 저 대답을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고 제 말씀이 다 맞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의 증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통째로 알지 못하고 일부분만 여기서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요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가 저도 도움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늘 항상 이제 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땐 저도 되게 겁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도 뭐 여러분들 또 뵈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오는 게 정말 제 삶의 어떤 그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까지 뵈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그런 날이 오겠죠. 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도 보면서.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우울증 생기는데 반드시 통증 치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나중에 어떤 경우라도 통증 치료를 끝까지 받아가지고 삶의 질을 높이시고 절대 자살 충동 같은 거 있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달 또 다음 달에도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